오늘 에코 리본 PD 제5기 교육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에코 리본 PD란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AI와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 생산, 저장의 과정에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연결해주는 전문가들이다.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네. 이제 저는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에코 리본 PD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고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연은 제목이 기후변화와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기후변화, 탄소중립, ESG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제가 정확히 에코 리본 PD 프로그램이 뭔지 어떤 분들이 오실지 잘 모르는 상태로 이 자리에 왔는데 오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눈빛들을 만나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면서 기대하면서 왔는데 우리 저 회장님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꽤 전문가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아마도 전반적인 흐름, 국제적인 흐름,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찌 보면 개요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밌게 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다보스 포럼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개최하는 다보스 포럼인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매년 1월 달쯤에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리더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죠. 그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근데 이 다보스 포럼을 하기 전에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것을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그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는 뭐냐 하면 전 세계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닥치게 될 그런 그 위기, 위험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전 세계 한 1000명 정도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모아서 이 정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포인터가 아마 정확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밑부분에 보시면 초록색이 환경 이슈, 그 다음에 파란색은 경제 이슈, 빨간색은 사회, 기술, 지정학적인, 지리정치학적인 그런 이슈인데 여기 위에 가능성 5개를 보면 모두 다 초록색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에 특히 그랬는데 최근 10년치 자료를 보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시겠지만 그 코로나 시대 때는 감염성 질병이 꽤 높은 순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2020년쯤에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5가지가 다 극한기후,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인위적인 환경재해. 그래서 5개가 다 모두 환경 이슈를 전문가들이 뽑은 앞으로 10년간 우리 지구에 닥칠 위험한 요소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도 많이 보실 텐데요. 이 슬라이드의 그 뒤에 배경으로 있는 게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있었던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 그러니까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해서 당사국 총회의 26회였는데 당사국 총회 때 있었던 그런 그 그림이 배경 사진으로 제가 넣었는데요. 한 4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전 세계 4만 명이 모여서 이 기후총회 논의를 주시를 하고 있는가?
근데 197개 회원국인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회원국입니다. 북한도 회원국입니다. 197개 회원국들이 모여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또 기후변화의 위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결정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이따가도 또 보여드릴 텐데 뭐 근데 이제 저는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환경 분야 협약이 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UN 기후변화 협약, 또 생물 다양성 협약, 그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 그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것이 기후변화 협약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매년 열립니다. 한 11월, 12월 이때쯤 열리는데 제가 환경부에서 일했던 때가 2011년부터 13년까지여서 11년, 12년 두 번을 갔었고 13년은 제가 끝나고 키스트로 돌아왔기 때문에 13년만 못 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매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2년은 정부 대표단,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석 대표로 참석을 해서 그 협상, 국가 간 협상 논의에 참여를 했었고요. 나머지 한 8, 9년 정도는 이제 시민사회 기후변화센터 대표로,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을 해서 세미나도 열고 국제기구들과 토의도 하고 또 학생들과 또 토론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부 대표단 그 협의를 할 때면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제 겉으로는 이건 전 지구를 위해서 우리 미래 후손을 위해서 다 같이 줄여야 돼. 온실가스 다 같이 줄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테이블 밑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나라 이게 부합을 할까? 우리나라에 어떤 손해가 올까를 지독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가 2015년 제가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2015년 파리에서 열렸던 그때는 이제 COP 21차 회의였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해였는데 정부 대표단 회의에서 그 결정문을 넣을 때 shall를 넣을 것인가 should를 넣을 것인가 가지고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이게 shall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그 영향이 있고 얼만큼 타격을 받나 should로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이익이 있나 그걸 싸우느라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밤새도록 싸워서 결국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토의가 이어질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물론 전 지구적인 뭐 온실가스 감축 논의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그런 그 고생들을 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지구본 2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그림이 좀 작아서 뒤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왼편에 있는 거는 남미와 북미, 미주 대륙이 보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지구본은 아프리카, 아라비, 그 중동 지역 인도가 보이니까 양반구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뭘 나타낼 것 같습니까? 온도죠, 온도. 기온이 어떻게 달라졌나. 제가 좀 작아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30년간,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의 지구 평균 기온보다 이게 이제 2010년의 지구 6월 달입니다. 지구 모습인데 기온이 더 올라갔으면 빨간색, 내려갔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거의 다 빨갛죠. 뭐 대륙은 뭐 당연히 다 빨갛고요. 심지어는 바다 쪽은 좀 약간 일부 파란데 여기는 보면 바다 쪽도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30년 평균 기온보다 2010년 6월에 지구의 기온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렇게
정성적으로 표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을 과학자로 있어봐서 아는데 정확하게 수치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 NOAA라고 하는 데서는 1년간 기온을 쭉 관찰을 해서 그걸 매년 초에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몇 도였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게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 슬라이드는 뭐를 나타내냐면 매 10년에 70년, 80년, 90년 매 10년에 지난 10년간 역대 가장 뜨거웠던 해 10개 해를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여기는 이렇게 색깔로만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몇 점 몇 도가 지난 평균이다. 그게 예전 그러니까 평균보다 몇 도가 올라갔다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한 건데 여기 보면 70년대, 80년, 90년, 2000년대까지는 그래도 좀 색깔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뜨거웠던 10개 해 중에 좀 오래전도 있고 지난 10년도 들어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특히 2010년, 2020년에 가보면 모두 다 직전 연도인 겁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 그 항을 보면 2016, 19, 15, 17, 18, 14 거의 다 바로 직전 연도가 가장 뜨거운 해인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요 제목처럼 슬라이드 제목처럼 가장 뜨거운 해는 해마다 올해 이게 지금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30년에 가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모두 다 뭐 바로 직전 연도들로 다 채워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기상청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 평균 지표로 기온 상승 속도가 10년에 0.14도씨 정도씩 올라가는데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은 0.19도씨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는 2050년도쯤 되면 연간 폭염일수가 한 45.4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폭염일수가 뭘까요? 폭염을 무엇을 폭염일수라고 할까요?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남자 선생님 아시는 것 같아요. 폭염. 기상청이 정의하는 폭염은 어떤 날을 폭염이라고 할까요? 제가 처음부터 확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33도입니다. 최고 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작년 23년은 사실 조금 좀 늘었을 텐데 22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폭염일수가 며칠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10.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5.4일이 될지도 모른다?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작년은 23년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23년은 아마 15일에서 20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관측상 가장 더웠던 해가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이 한 2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의 2배? 저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살까? 여름은 정말 45일 동안 죽어야겠구나. 막 그런 생각. 정말 끔찍한 그런 상태로 될 거라고 기상청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작년 여름, 가을 그때쯤 미국의 나사가 발표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880년부터 최근까지 지구의 기온이 월별로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표시를 잘 해두었어요.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이걸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보면 1880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몇 도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지금 여기 전 지구본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뭐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뭐 여기 지금 사실은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 자료만 보여드릴 텐데 동영상인데 이게 그 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를 할 때 개막식에서 상영했던 영상입니다. 전 지구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얘기인데요. GMT가 그리니치 천문대, 그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부터 플러스 1부터 전 지구로 돌아가면서 터키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With the evidence in the record now is becoming clearer and clearer. We're assuming the temperature of the world is stable. Нет, там все еще загрязненный воздух 차이나는 그 매연이 엄청 심하죠. 노르웨이의 그 빙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산불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코알라랑 수호마리가 터죽었다고 하는. 저는 이 사우트풍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만한 덩어리 우박이가 떨어졌습니다. 한 1분 정도의 동영상을 그 COP에서 개막식 때 틀어주면서 우리 기후변화, 우리 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이 정도다. Action this day.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동영상을 틀어줌으로 해서 그 기후총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정말 좀 이렇게 소름이 돋는 그런 그 동영상이라 제가 여러분들께 협박하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상황이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안전할까요? 어떨까요? 아니죠. 앞에 선생님 끝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그 현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 100년간 전 지구가 요거는 2010년까지예요. 아까 나사의 자료는 2022년, 23년이기 때문에 1점 몇 도가 올라갔는데 1911년부터 2010년까지 전 지구가 0.75도가 올랐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한반도는 1.8도가 올랐어요. 물론 이게 조금 약간 그 오버에스티메이션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여기 보면 6대 도시 기준으로 했어요.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 온도가 훨씬 올라가겠다. 뭐 바다나 산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75도씨에서 1.8도가 올라갔다는 건 한반도는 더욱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그 온실가스가 많이 늘어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온도가 올라가고 두 번째는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그 빙하가 마구 다 녹아내리죠.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데 제주도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은 해수면이 지구 평균의 3배나 상승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코 안전하지 않고 더 심각합니다. 사례들이 뭐 너무나 많은데 작년 7월이 굉장히 더웠는데 작년 7월은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웠어요. 여기 보면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 온난화라는 표현이 끝나고 이제는 지구열화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 지구 그 기온 관측 이래 최고였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다 7월 이 시기에 측정했던 시기에 미국의 피닉스는 48도. 이거 섭씨입니다. 화씨 아니고 48도. 아마도 여기가 데스밸리 이런 데 아닐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가 42도, 스페인 마드리드 43도, 이집트 아스완 45도.
뭐 심지어는 일본 도쿄도 37도였습니다. 우리 서울도 그때 36도, 제주 37도. 그래서 한국도 펄펄 끓는 이런 그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이 늘어나면 그냥 단순히 춥고 덥고 온도가 올라가고 뭐 비가 오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게 꽤 오래된 사진이지만 제목이 10년 뒤에는 멜론이 대표 과일 이런 타이틀이 너무 좀 재밌어서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제주에서만 나던 한라봉이 지금 전북 김제까지 올라왔고요. 대구가 사과의 그 주 산지였죠. 지금 경기도 포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봤는데 사과의 생산량이 뭐 30% 이상 줄었다. 굉장히 줄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과 생산 안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나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지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뭐 사과, 과일, 뭐 농산물뿐만 아니라 어류도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많은 변화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한국환경정책연구원 KEI라고 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2020년에 조사 보고서, 연구 조사 보고서, 아마도 시뮬레이션 한 그 연구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액이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얼마 정도나 될까? 이건 제가 사실 여기 선물 드리려고 책을 몇 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몇 개 드릴 건데 이거는 퀴즈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셔야 되면 한 2분 정도 제가 답을 받아보고 근사한 답을 내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나 될까요? 지금부터 2100년까지니까 2020년부터 2100년까지니까 앞으로 80년간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홍수, 가뭄, 뭐 산불 뭐 이런 피해에 구제해주는 돈만 카운트를 했는데 그게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제가 2분밖에, 우리 여기 남자 선생님, 네, 돌아보지 마시고요. 그냥 상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큽니다. 천조, 네. 10병. 10평은 좀 많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천조 선생님께 제가 선물을 드려야 돼요. 선물은 이따가 책이 3권인데 한 권 드리겠습니다. 3128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얘기해 주셨어요. 역시 많은 경우 가보면 많이 그냥 100조 얘기를 합니다. 100조 정도 될 거다. 근데 3천조라고 하면 저게 어마어마한 그 규모이거든요. 3천조를 이거는 이제 3천조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 1년 지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50조 정도. 네, 650조 정도. 그 얘기는 대한민국 정부 5년치 정도 예산을 홍수, 가뭄, 산불 이런 데 구제해 주는 데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장 한 100조, 500조만 들여서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한다면 그게 훨씬 나은 거죠. 우선 국민들이 피해를 덜 보시고 재정적인 피해는 뭐 그렇더라도 많은 피해를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계산을 다 하면서 정책을 어디에다 얼마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 세계 각국은 그럼 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 뭐 거의 그린 레이싱, 그린 웨이브, 녹색 경주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아까도 제가 잠시 그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얼마나 단어 하나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녹색 경제인데 또는 탄소 중립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물결을 하고 있죠.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게 됐나 그 흐름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15년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 회의, 기후변화 총회에서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그 UNFCCC, 그러니까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들이 IPCC라고 하는 과학기구인데요. 이것도 유엔기구입니다. 과학기구에 1.5도,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2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IPCC가 2018년에 제48차 총회를 열면서 특별보고서, 1.5도 특별보고서를 냈습니다. 2도가 넘어가면 이건 회복력을 우리가 도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1.5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는 넷제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촉발이 되어서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가 촉발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물결이 퍼지게 됐는데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곳은 EU입니다. 유럽 유니언. 유럽 유니언에 여기 지금 보면 작은 사진인데 우르술라 폰델라이언이라고 EU 집행위원장이 19년에 선출이 됐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곱게 생긴 분인데 독일에서 장관을 2개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했고 또 무슨 장관을 2개를 하면서 대단한 워킹맘, 자녀를 7을 낳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워킹맘이 또 파워가 그 추진력도 대단해서 유럽 대륙을 가장 먼저 2050년 가장 먼저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라고 바로 선포를 합니다. 2018년에 IPCC 보고서 나오자 2019년 말쯤에 그 선언을 하고 이어서 이제 뭐 많은 나라들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선언을 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중국은 그들에게는 나름 의욕적인 발표지만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이 엄청나게 이렇게 퍼지게 됐고요.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는 말,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넷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이 개념이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영향이 어떤 걸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G20 국가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나를 찾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G20, 그러니까 20개 나라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따져보니까 1등은 역시 오일머니,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가 18톤입니다. 1인당. 우리 대한민국 5위입니다. 12.7톤입니다. 우리 경제력은 얼마나 될까요? GDP per capita로 따지면 한 30위권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우리가 배출하는 건 5위다? 이거 별로 명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 지금 한 80억 인구가 1인당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얼마야 되냐면 2톤. 그러면 우리는 12.7톤에서 2톤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길거리에 자동차 6대는 세워놓고 한 대만 다녀야 되고 여기는 전기 다 6개 다 끄고 한 개만 켜고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뼈를 깎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될똥말똥한 그런 상황이 탄소 중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듣고 그 에코 리본 PD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스스로 좀 강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 길입니다.
바로 탄소 중립이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현실적인 의미는 바로 이렇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가들이 어떻게 그 그린 웨이브, 그린 레이싱을 하는가를 보면 뭐 자세하게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럽 유니언이 제일 먼저, 미국,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결국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정부의 투자,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역시 그린딜로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를 2014년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한 400여 개 전 세계 아주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실은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 기업입니다. 블랙록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 제1 규모의 자산운용사입니다. 그 규모가 22년 기준으로 운용 자산 총액이 10조 달러. 그러니까 10조 달러니까 1경 4천조 원. 1경 4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10배 이상 되는 그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그 블랙록의 회장이, 레리 핑크라고 하는 회장이 최근에 엄청난 목소리를 내는 게 뭐라고 했냐면,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잡아라.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해라. 2050 넷제로 달성 목표를 기업의 장기 전략에 어떻게 통합할지 이사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공개해라. 이 대단한 그런 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정부나 유엔기구나 이런 데서만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젠 투자자 또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가 이게 2022년 저게 아마 이집트 쉐름 알세이크라고 하는 데서 열렸던 기후변화 총회인데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두바이에서 했던 COP28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자료를 사실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뭐 손실과 피해 적응, 감축, 재원 이런 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 이런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도와줄 것인가, 이 손실과 피해가 그 이슈였는데 다양한 그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요. 제가 우리나라 글로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자, 우리나라 현실과 여건은 또 어떨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 아까도 1인당 배출이 12.7톤 1년에 라고 했듯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2018년이 정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점까지 오르는 동안 아주 가파르게 올랐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또 다시 급격히 올라갔다. 이게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2018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1990년 총 배출량에 비해서 2018년 배출량은 2.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계산을 해보면 경제 성장률은 아마 90년부터 10%가 안 넘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10%가량 늘었고, 또 이 나중돼서는 경제 성장률 3%, 4%가 안 됐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보는데 2020년도는 다행히 약 3.5% 정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수치가
전 세계로는 11위이고요. OECD 국가들에서는 5위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가 거의 그 중공업 또는 엄청난 제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그 결과가 나오는 거라 나름 변명할 여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 AI나 디지털로 전기 소모를 줄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시라고 제가 칼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칼툰에 보면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를 극복할 노아의 방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노아의 방주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탄소 중립과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입니다. 제가 환경부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정부의 정책이 저탄소 녹색 성장이었는데 2008년부터 한 13년 초까지 그 저탄소 녹색 성장,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도 못 가지고 왔지만 그때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 기조 하에서 해왔던 많은 활동들이 오늘날 탄소 중립, 전 세계 탄소 중립 시대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 산하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GIR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그 GIR이라는 기관에서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검증하고 또 MRV measurement R이 report인가? 그다음에 V는 verification 그 기능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줄이는 거를 전 세계가 줄이는 걸 바로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에코 리본 PD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성과 당위성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학습하시고 이런 그 역량을 강화해 놓으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서 정말 기후 위기에도 강국이 되는 거에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2020년 10월에 그 앞으로 30년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합니다라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공표를 하셨습니다. 2021년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적극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도 ESG 경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른 그런 방향인데요. 이 ESG 경영,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그 섹터에서 다 해야 됩니다. 정부 정책 기관자뿐만 아니라 연구자,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해서 했을 때만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파리 회의 때는 한 6만 명 정도가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리 회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한일 양국 간의 그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엄청 어렵죠. 197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이거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 의식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게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라고 폐회식 때 여기 지금 보이는 이분이 그 올랑드 파비에르라고 하는 프랑스 외교장관이
COP20 그 파리 회의의 의장이었는데 저분이 땅 두들겼을 때 그 단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이 잘 아시는 분들 보이죠? 예, 우리 반기문 자랑스러운 반기문 사무총장님,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이분은 그 피게레스라고 그 UNFCCC 사무총장인데 코스타리카 분이세요. 근데 자그마하신 분이 정말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아주 냉철한 분인데 대단한 분. 아버지도 오빠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게레스 보고 다음 대통령은 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분인데 웃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들 막 환호하고 뭐 Long live the planet, 우리 지구여 영원하라, 뭐 그런 뭐 Long live humanity, Long live life itself 이렇게 막 환호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사진은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연단이고 청중석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엘고 부통령이 보이죠? 그 옆에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은 프랑스의 환경장관입니다. 룩 세골렌 루아야, 아주 정말 멋진 분인데 저분은 항상 파란색 옷을 입습니다. 파란 하늘, 푸른 하늘. 제가 오늘 초록색 옷을 입었듯이. 네. 이제 다들 뭐 환호하고 여기 보면 실무진들은 막 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바랬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 감격에 실무진들은 막 울고. 저도 이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15년에 갔을 때는 시민사회 일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 뒤쪽에 어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었고요. 이런 발표가 나가자마자 전 세계가 환호를 하기를 버락 오바마 트위트, 위대한 성공, 인류 역사의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제프리 sak스라고 유명한 석학이 계신데 그분은 역사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협상의 성과다. 이렇게 막 환호를 했습니다. 이게 2015년 12월 12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서 23년 IPCC 6차 종합평가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산업화 이후에 이미 1.1도씨가 올랐다. 우리 목표를 1.5도로 하고 있는데 10년 내에 대응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퀴즈를 더 안 드렸네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두 분은 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아이들과 저쪽의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시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좀 긴 시간이었지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꿈과 열정과 그리고 자부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문 제가 2개만 받고 저기 그 협정이